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역사서 조선 왕조실록 읽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읽어드릴 조선 왕조실록은 일반적인 역사서와는 좀 다르게 7명의 나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작가분은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의 시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가 궁금했다고 하네요. 대부분 약자와 패자를 악하고 비겁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저자인 작가는 7명의 나쁜 남자를 통해서 색다른 역사 흐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왕위를 버린 남자 양녕대군. 고려 말 나의 어머니 원경왕후는 여흥 부원군 민제의 딸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 민제는 한 번 읽은 책은 모두 외울 정도로 영민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절이었지만 외할아버지는 명문가인 여흥 민씨 가문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외할머니는 여산 송씨 가문이었는데 동생이 원나라 후궁으로 뽑혀갈 정도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집안이었다. 물론 외할머니도 엄청난 미인이었다. 어머니는 영특한 데다 예쁘기까지 해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게다가 어머니는 둘째 딸을 낳고 10년 만에 생긴 아이였다.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낳고 난 후 밑으로 줄줄이 4명의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한마디로 어머니는 집안의 복덩어리였다. 외할아버지는 소중한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 차일피일 혼인을 미루기만 했다. 고려의 권문 세족들이 모두 어머니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15 혼기를 훌쩍 넘긴 18의 나이에 어머니를 혼인시켰다. 고르고 골라 선택된 남자는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외할아버지 민제의 제자 이방원이었다. 나의 아버지 이방원은 어머니보다 2살 어린 16이었다. 아버지는 태조 이성계와 신이 왕후 한씨의 5번째 아들로 함흥에서 태어나 개성으로 유학을 온 상태였다.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할아버지 이성계는 무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무장 출신이라는 것에 은근히 열등감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 중 최초로 성균관에 입학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과 연애를 즐길 때는 반드시 아버지를 불러 연구를 하게 할 정도였다. 이렇게
두 가문에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만나서 혼인했으니 혼인 잔치는 며칠에 걸쳐 성대하게 펼쳐졌다. 당시는 처가살이가 당연한 시대였다. 아버지도 혼인한 후부터 처갓집에서 살았다. 이듬해 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맏딸인 정순공주를 낳았다. 겹경사였다. 벼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외갓집 식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사부라고 불렀고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선달이라고 불렀다. 선달이란 과거에 합격한 후 벼슬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한다. 아버지는 외삼촌들과도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벼슬을 받자 부모님은 외갓집에서 나와 개성 한가운데에 살림을 차렸다. 어머니가 경정공주와 경안공주를 낳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아버지는 정몽주를 비롯한 반대파들을 숙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는 역성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 개국의 가장 큰 공신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직접 손에 피를 묻혀 역성혁명을 도왔다.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공신이라 생각한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야심에 차서 밖으로만 떠돌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역성혁명을 거들면서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을 때 어머니는 아무 불만 없이 살림을 꾸리며 아버지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조선이 개국되던 해 아버지는 정안군에, 어머니는 정량공주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태조 대왕께서 갭이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11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크게 낙담했다. 당연히 개국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자신을 세자로 책봉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장남인 진안대군 방우가 세자가 되는 게 옳은 길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어이 갭이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다. 신덕왕후 강씨는 정도전을 세자의 사부로 삼았다. 그리고 정도전과 손잡고 아버지를 권력에서 밀어내려 했다. 어머니는 정도전 세력에게 밀려나 집에만 있는 아버지에게 반정을 독려했으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대립하는 것이 싫어 망설이기만 할 뿐이었다. 태조 3년, 마침내 어머니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바로 나 양녕대군이다.
위로 새 아들을 어린 시절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는 나를 외갓집에 보내 기르게 했다. 또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재액을 피한다고 건강이 좋지 못한 아기들을 다른 곳에 보내 키우는 일이 많았다. 병자년에는 효령대군이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병을 얻자 홍영리의 집에 보내 키우게 했다. 나는 돌이 지난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항상 그 시절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곤 했다. 그때 나는 정도전 일파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세가 용납되지 못하게 되었다. 실로 남은 날이 얼마 없지 않나 생각되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모후와 더불어서 서로 너를 안아주고 업어주곤 했다. 너는 일찍이 내 무릎 위를 떠난 적이 없었으며 그래서인지 너를 자애하는 마음이 가장 두터워 다른 자식들과 달랐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버지는 나를 업고 달래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자식이어서인지 아버지는 맏아들인 나를 가장 아꼈고 나에게 가장 약했다. 나도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법이었다. 나는 커가면서 많은 일을 보고 겪으며 점점 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태조 7년, 내 나이 5살. 정도전은 요동 정벌을 위한 진법훈련 강화를 명분으로 사병 형파법을 시행했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사병과 무기를 중앙군에 소속시킨다는 것이었다. 신덕왕 후 강씨의 사망 이후 정도전 세력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당시 정도전은 세자 외의 왕자들이 태조대왕과 만나지 못하게 차단까지 했다. 사병 형파에 불만을 품은 왕족들과 요동정벌 주장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일단 모든 사병과 무기를 반납하라 일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기를 태우는 척 불을 피우고는 친정에 무기와 군사들을 숨겨놓았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8월 26일,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 정도전은 태조 대왕께서 아프시며 왕자들을 보고 싶어 하니 모두 모이라는 명령을 정했다.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왕자들이 근정전 문 밖 서쪽 행랑에서 자며 할아버지의 병세를 지켜보도록 했다. 하지만 실은 정도전의 계략이었다. 정도전은 자신이 원하는 재상 중심의 나라를 위해
왕자들을 한꺼번에 죽일 생각이었다. 현명한 어머니는 아버지께 시종 소근을 보냈다. 정령 옹주마마, 원경 왕후께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다 하시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아버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정도전의 계략을 알려주며 숨겨놓았던 갑옷을 꺼내 아버지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반정을 권했다. 외삼촌들은 무장한 채 앞마당에서 아버지가 결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안산 군수 이숙번은 정릉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충청도 관찰사인 하륜도 진천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어머니가 이미 마친 뒤였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옵소서. 어머니의 설득에 아버지는 외삼촌들과 이숙번을 데리고 궁궐로 향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궁궐 안팎에 매복한 정도전의 군사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형제들과 정신없이 궁을 빠져나와 궁 앞에 대기하고 있던 군사를 데리고 다시 궁으로 향했다. 그리고 태조대왕이 기거하고 있던 청량전으로 가서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들을 내놓으라고 겁박했다. 아버지는 이복 형제인 세자 방석과 무안군 방번을 죽이고 정도전의 집으로 향했다. 정도전은 왕자들이 다 죽었으리라 생각하며 남은 심효생, 이직과 함께 남은의 애첩 집에서 미리 축하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남은의 목이 가장 먼저 날아갔다. 정도전은 달아나 전 판서 민부의 집에 숨었지만 시종 소근에게 잡혀와 죽임을 당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태조대왕이 의지하고 있던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다.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아직도 그날 일이 내 기억에 생생하다. 새벽녘 부산스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아버지가 피범벅이 된 채 갑옷을 입고 대문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았다. 장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함께 피투성이가 되었다. 아버지의 갑옷에서 떨어진 피가 흘러내려 어머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사냥을 가서 큰 사냥감을 잡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당에 있는 군사들 중 사냥감을 들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나는 아버지가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후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 살아있는 동복형 중 가장 윗사람인 영왕군 방과를 세자 위에 올렸다. 장자승계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얼마 안 있어 양위를 했다. 큰 숙부 영왕군 방과는 정종대왕이 되었고 한양에서 개성으로 천도를 했다. 우리 집도 개성으로 이사했다. 내 나이 7살. 어머니는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시종 소근에게 이웃에 사는 점쟁이 정사파를 불러오라 했다. 새벽녘 꿈에 내가 신교의 옛 집에 있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기 막둥이가 햇무리 가운데에 앉아 있었으니 이게 무슨 징조인가? 태조 이방원이 마땅히 임금이 되어서 항상 이 아기를 안아줄 징조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왜 막둥이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임금이 되는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막둥이를 안고 계시다니.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막동이 충녕대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그 꿈을 꾸었을까? 아마 머지않은 날에 즉위하실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할 때인 것을. 점쟁이에게 돈을 주어 내보내고 나서도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제야 잠에서 깬 4살 충녕대군이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었다. 물끄러미 충녕대군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놀라서 소리를 지르셨다. 아,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즉위가 앞당겨질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뛰어난 정치 감각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날 아버지의 바로 위형인 회안군 방가는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공격했다.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은 박포와 함께였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나의 숙부인 회안군 방가는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았다. 그리고 정당함을 과시하기 위해 정종대왕에게 거병 사실을 알리고
상왕전에 들어 태조 대왕께도 보고했다. 태조 이방원이 저를 해치고자 하므로 제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정종대왕은 크게 노해 도승지 이문화를 보내 다 이르셨다. 내가 어지러운 말을 듣고 혹해 동기를 해치고자 꾀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내가 군사를 버리고 혼자 말을 타고 대궐에 들어오면 내가 장차 보전하겠다. 상왕이신 태조대왕도 크게 진노하셔서 일렀다. 저 소 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아버지는 지난 1차 왕자의 난 때보다 훨씬 더 망설였다. 친형제와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주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모두 죽는 겁니다. 저야 죽음이 두렵지 않으나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밤새도록 개성 시내에서 접전이 벌어져 잠도 들 수 없었다. 아직 어린 효령대군과 충령대군은 시끄러운 소리에 겁에 질린 채 어머니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어린 아이라도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은 느낄 수 있었다. 마당에는 한낮처럼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무장한 군사들이 집 안과 담 밖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도 불안감은 우리 가족을 짓눌러 모두들 잠들 수 없었다. 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눈은 연신 열린 방문을 향하고 있었다. 맞이인 정순공주는 효령대군을, 둘째 누나인 경정공주는 충령대군을 다독였지만 아이들은 쉬이 잠들지 않았다. 게다가 셋째 누나인 경안공주가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통에 효령대군과 충령대군도 칭얼거리며 잠투정을 했다. 새벽녘에 군사 모기내가 타고 간 말이 홀로 우리 집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알았다. 노비들은 통곡을 하는데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들에게 방에 있으라 이르고는 내 손을 붙잡고 다독였다. 내가 누이들과 동생들을 잘 보살피리라 믿는다. 방을 나선 어머니는 군사 한 명의 창을 빼앗아 들고 되돌아온 말을 탔다. 후에 효빈이 된 김씨 등 5이 넘는 집안 노비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시종 한기 등이 어머니의 길을 가로막았다.
난이 벌어진 후 우리 집에 와 있던 무녀 추비방과 유방 등도 나서서 어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어서 길을 열지 못할까? 어차피 오늘의 전투에서 패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어이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 또한 이미 지아비가 죽었는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니라.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을 택하겠다. 우리 남매는 열린 방문으로 어머니와 시종들의 실랑이를 지켜보았다. 충녕대군은 울면서 어머니를 향해 팔을 벌렸다. 나는 방 밖으로 나서려는 충녕대군을 품에 꼭 안았다. 어머니는 나만 믿는다고 했지만 누이들과 동생들을 지키는 것보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아무래도 내가 나서서 어머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큰 누나인 정순공주에게 충녕대군을 안겨주는데 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침에 왔던 점쟁이 정사파였다. 승리했다옵니다. 참말이냐? 예, 회완군 방간과 박포를 모두 생포하셨다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어머니만 바라보던 우리 남매에게 달려왔다.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은 울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그저 어머니의 그 말에 안정이 되었는지 그제야 지쳐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2년 전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그때처럼 아버지는 피범벅이 된 채 돌아왔다. 차마 묻지 못했다. 숙부인 회양군 방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회양군 방간의 큰 아들인 의령군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언제나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귀여워해 주었다. 의령군도 난에 참여한 걸까? 설마 다른 사촌 형제들도 죽이시는 걸까? 나는 두려워 묻지 못했다. 그저 궁금했다. 왕이란 무엇이기에 친혈육과도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다행히 아버지는 박포를 비롯한 무리들을 처형했지만 형인 회안군과 그 아들 의령군만은 유배를 보내 살려두었다. 그해 2월 아버지는 세제에 책봉되었고 11월에 즉위했다. 어머니도 정비의 칭호를 얻어 왕비가 되었다. 능히 계책을 결단해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끌어서 사직을 정하는 공을 이루는 것을
도왔으니 이에 큰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된 데에는 내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원경왕후를 왕비로 봉하는 책문에서 어머니의 내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고려사를 공부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했다. 정사의 날에 내 어머니의 공이 매우 컸다. 또 여러 동생들과 함께 갑옷과 무기를 준비하고 기다린 것은 유씨가 갑옷을 만들어 왕건에게 준 것보다 훨씬 그 공이 크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너의 모후 덕분에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던 아버지는 즉위 후 어머니의 은공을 완전히 잊었다. 아버지께서 왕위에 오르셨으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왕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지만 나의 예상과 달리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여색을 탐해 후궁을 들였다. 자신이 유배 보낸 신하의 딸, 기생, 과부, 중궁전의 노비까지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궁녀가 치마를 뒤집어 입고 궁궐 안뜰을 거닐었다. 치마를 뒤집어 입는다는 것은 성은을 입었다는 뜻이다. 효빈 김씨, 신빈 신씨, 선빈 안씨, 정빈 고씨, 명빈 김씨, 수기 최씨 등등 성은을 얻은 수많은 궁녀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다투었다. 어머니는 여색을 탐하지 말라고 간언했지만 아버지는 왕실의 번성을 위하는 일에 어머니가 투기를 한다며 오히려 나무랐다. 결국 아버지는 즉위 다음 달에 어머니를 피해 열흘 동안이나 경연청으로 도망가 있기도 했다. 아버지는 즉위하기 전에도 여색을 탐했다. 단지 너무 바빠 첩으로 들일 정도로 정이 든 계집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은 것뿐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여색을 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항상 당당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신덕왕후 강씨의 시녀 덕실과 사통하다 발각되어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신덕왕후는 덕실과 아버지의 사통을 빌미로 아버지에게 벌을 주고 덕실을 죽이려고 했다. 아버지는 신덕왕후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덕실과 일부러 만났던 것이라 변명하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사실은 덕실보다 아버지 자신의 안위가 걱정돼서였다. 결국 어머니는 궁궐로 달려가 덕실에게 침을 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신덕왕후는 어머니가 더 분개해 덕씨를 죽일 것이라 생각해서 덕씨를 내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덕씨를 구해주었으니 모든 일이 끝났다 생각하고 덕씨를 잊어버렸다. 신덕왕후는 할아버지께 아버지를 벌해달라고 계속 청했다. 할아버지는 이질안의 의견대로 아버지에게 벌로 명나라 사신으로 가라 명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동안 임신한 덕씨를 한겨울 얼음장 같은 행랑채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끈질긴 목숨이었는지 덕실은 아버지의 첫 번째 서자인 경령군을 무사히 낳았다. 그 덕실이가 바로 효빈 김씨다. 즉위한 후 계속되던 아버지의 호색 행각을 참고 참던 어머니가 불같이 대노한 것은 아버지가 의빈 권씨를 맞이하려 할 때였다. 아버지는 권씨가 현행이 있다 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려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전하께서는 어째서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전하와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했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처음이었다. 언제나 강건하고 굳세었던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내 마음까지 흔들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절대로 아버지의 일에 끼어드는 법이 없는 상왕, 정종대왕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말렸다. 나는 안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자밖에 없어도 안 사람과 하도 같이 오래 살아서 정이 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결국 아버지는 가래색을 피하고 내관과 궁녀 몇 사람으로만 권씨를 별궁에 맞아들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쉬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인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않았다. 나도 남자였다. 어머니가 박색이라면 모를까? 왕손이 없다면 모를까? 아버지는 왕실의 번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후궁을 드리는 건 여색을 탐하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다. 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흔들림 없던 어머니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다. 그렇게 어머니는 망가져갔다. 태종 2년, 나는 제라는 이름을 받고 원자로 책봉된 지 넉 달 후에 세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안정되어 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해 말 조사의 난이 일어났다. 조사의는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로 제1차 왕자의 난 직후 관직을 잃고 연금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조사의를 동북면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뜻을 받들었다. 조사의는 신덕왕후 강씨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동북면 지역의 세력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신덕왕후 강씨는 개성의 권문 출신으로 동북면 지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할아버지라면 모를까. 아버지가 즉위한 후 태상 왕인 할아버지는 곳곳을 떠돌아다니다 함흥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바로 조사의의 난이 일어난 곳이었다. 몇 번이나 신하들을 보내 환궁하시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오히려 환궁을 설득하러 간 차사를 연달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사신들을 사람들은 함흥차사라 불렀다.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의 기반 세력이 있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뻔했다. 게다가 조사의는 아버지를 내쫓고 할아버지를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대신들도 내관들도 궁녀들도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아들을 향해 칼을 뽑아든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나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편을 들 수도 할아버지의 편을 들 수도 없었다. 별난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결국 한양 수비를 신하들에게 맡기고 직접 4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섰다. 나는 그저 궁금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어들 수 있을 정도로 왕위란 것이 소중한 것일까? 아들을 향해 칼을 빼어들 수 있을 정도로 왕이란 것이 대단한 것일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내게 있어 왕이란 그 정도로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의의 반란군과 아버지의 정벌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는 결국 아버지의 승리로 끝났다. 할아버지 이성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였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에 의해 돌아오시게 된 것이다. 태종 7년, 내 나이 14살. 광산 김씨 김한로의 딸과 정혼했다. 아버지는 외척에 대한 경계가 심했기에 특별히 권세에는 관심이 없는 김한로와 사돈을 맺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또한 김한로는 아버지의 친우로 과거 시험
수석을 안 사람이기도 했다. 그때 아버지는 33명 중 10등으로 합격했다.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나의 혼인 문제를 신하들이 외할아버지와 의논했다는 사실이 아버지께 전해졌다. 아버지는 명나라 사신에게 명나라 황제의 딸과 나를 혼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는데 그 후로 명나라에 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온 사신은 나의 혼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한마디로 거절당한 것이었다. 화가 난 아버지께서 이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명나라 공주를 포기할 수 없어 외할아버지께 의논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명나라 사신과 만나 다시 한번 혼인 이야기를 전하라 일렀는데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그 사실이 나의 장인이 될 기말로에게까지 전해졌다. 기말로는 곧장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대노했다. 아버지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그래서 외삼촌들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공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겼다. 신하들이 어명을 어기고 외할아버지 민재를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왕권이 위협당했다고 여겼다. 나의 혼례가 끝난 후 아버지는 외척 세력을 없애기 위해 외삼촌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할아버지 태조대왕 이성계가 창덕궁 광현루 별전에서 승어하셨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겁날 게 없는 강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굳건한 왕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심을 다졌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친정 동생들에게 매일 당부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수그리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여라. 주상 전하께서 너희들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삼촌들은 권력에 취해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외삼촌들에 대한 상소가 빗발쳤다. 아버지는 전년도에 양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삼촌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탄핵 상소는 끝없이 올라왔다.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온 신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민무구와 민무질은 스스로 다행이라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보기하신 뒤에도 민무구와 민무질은 도리어 걱정하는 빛을 나타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세자 이외에 영특한 왕자는 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없는 편이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자 이외의 왕자들도 모두 주상전하의 핏줄이신데 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함부로 한 것이 바로 역심을 품은 증좌입니다. 모두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대신들에게 전달해 상소를 올리게 만드는 일에 능했다. 탄핵에 앞장선 사람은 의안대군 이화였다. 이화는 태조의 이복 형제로 아버지의 숙부였다. 아버지가 외삼촌들을 경계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외삼촌들과 가까워서였다. 내가 보위에 오르면 외삼촌들에게 휘둘릴까봐 경계한 것이다. 춘추 공양전에 따르면 임금과 아버지에 대해서는 장차를 도모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며 이런 마음을 품은 자는 주살한다고 했다. 그러니 장차의 반역을 말한 것도 반역을 실제로 행한 것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 아버지는 춘추 공양전을 언급하며 외삼촌들을 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외할아버지 민재가 나섰다. 외할아버지는 아들인 민무구를 여흥해 민무지를 대구에 유배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견 따위는 무시했다.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후궁 문제로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아버지는 그나마 외할아버지인 여흥부원군 민재가 살아있었기에 외삼촌들을 살려둔 것이라며 어머니의 애원을 무시했다. 몇 개월 후 어머니는 친정가문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아버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 민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들켰다. 아버지는 대노해서 외삼촌들의 공신 노건까지 박탈해버렸다. 외할아버지는 유배당한 아들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 병으로 드러누웠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에게는 차마 잔인하게 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아버지는 외삼촌들을 한양으로 불러올렸고 아버지도 직접 나를 데리고 병문안을 갔다. 병문안을 갔다 온 지 사흘 만에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상가에 찾아가서 제사까지 올렸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지를 체포해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 그리고 2해 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했다. 협유, 집권. 어린 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죄목이었다. 세자 외에 대군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는 죄목까지 더해졌다. 왕위를 버린 남자
양녕대군. 고려 말 나의 어머니 원경왕후는 여흥 부원군 민제의 딸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 민제는 한 번 읽은 책은 모두 외울 정도로 영민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절이었지만 외할아버지는 명문가인 여흥 민씨 가문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외할머니는 여산 송씨 가문이었는데 동생이 원나라 후궁으로 뽑혀갈 정도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집안이었다. 물론 외할머니도 엄청난 미인이었다. 어머니는 영특한 데다 예쁘기까지 해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게다가 어머니는 둘째 딸을 낳고 10년 만에 생긴 아이였다.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낳고 난 후 밑으로 줄줄이 4명의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한마디로 어머니는 집안의 복덩어리였다. 외할아버지는 소중한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 차일피일 혼인을 미루기만 했다. 고려의 권문 세족들이 모두 어머니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15 혼기를 훌쩍 넘긴 18의 나이에 어머니를 혼인시켰다. 고르고 골라 선택된 남자는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외할아버지 민제의 제자 이방원이었다. 나의 아버지 이방원은 어머니보다 2살 어린 16이었다. 아버지는 태조 이성계와 신이 왕후 한씨의 5번째 아들로 함흥에서 태어나 개성으로 유학을 온 상태였다.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할아버지 이성계는 무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무장 출신이라는 것에 은근히 열등감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 중 최초로 성균관에 입학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과 연애를 즐길 때는 반드시 아버지를 불러 연구를 하게 할 정도였다. 이렇게 두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만나서 혼인했으니 혼인 잔치는 며칠에 걸쳐 성대하게 펼쳐졌다. 당시는 처가살이가 당연한 시대였다. 아버지도 혼인한 후부터 처갓집에서 살았다. 이듬해 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맏딸인 정순공주를 낳았다. 겹경사였다. 벼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외갓집 식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사부라고 불렀고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선달이라고 불렀다. 선달이란 과거에 합격한 후 벼슬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한다. 아버지는 외삼촌들과도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벼슬을 받자 부모님은 외갓집에서 나와 개성 한가운데에 살림을 차렸다. 어머니가 경정공주와 경안공주를 낳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아버지는 정몽주를 비롯한 반대파들을 숙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는 역성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 개국의 가장 큰 공신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직접 손에 피를 묻혀 역성혁명을 도왔다.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공신이라 생각한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야심에 차서 밖으로만 떠돌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역성혁명을 거들면서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을 때 어머니는 아무 불만 없이 살림을 꾸리며 아버지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조선이 개국되던 해 아버지는 정안군에, 어머니는 정령옹주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태조 대왕께서 갭이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11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크게 낙담했다. 당연히 개국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자신을 세자로 책봉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장남인 진안대군 방우가 세자가 되는 게 옳은 길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어이 갭이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다. 신덕왕후 강씨는 정도전을 세자의 사부로 삼았다. 그리고 정도전과 손잡고 아버지를 권력에서 밀어내려 했다. 어머니는 정도전 세력에게 밀려나 집에만 있는 아버지에게 반정을 독려했으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대립하는 것이 싫어 망설이기만 할 뿐이었다. 태조 3년, 마침내 어머니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바로 나 양녕대군이다. 위로 새 아들을 어린 시절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는 나를 외갓집에 보내 기르게 했다. 또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재액을 피한다고 건강이 좋지 못한 아기들을 다른 곳에 보내 키우는 일이 많았다. 병자년에는 효령대군이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병을 얻자 홍영리의 집에 보내 키우게 했다. 나는 돌이 지난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항상 그 시절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곤 했다. 그때 나는 정도전 일파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세가 용납되지 못하게 되었다. 실로 남은 날이 얼마 없지 않나 생각되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모후와 더불어서
서로 너를 안아주고 업어주곤 했다. 너는 일찍이 내 무릎 위를 떠난 적이 없었으며 그래서인지 너를 자애하는 마음이 가장 두터워 다른 자식들과 달랐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버지는 나를 업고 달래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자식이어서인지 아버지는 맏아들인 나를 가장 아꼈고 나에게 가장 약했다. 나도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법이었다. 나는 커가면서 많은 일을 보고 겪으며 점점 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태조 7년, 내 나이 5살. 정도전은 요동 정벌을 위한 진법훈련 강화를 명분으로 사병 형파법을 시행했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사병과 무기를 중앙군에 소속시킨다는 것이었다. 신덕왕 후 강씨의 사망 이후 정도전 세력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당시 정도전은 세자 외의 왕자들이 태조대왕과 만나지 못하게 차단까지 했다. 사병 형파에 불만을 품은 왕족들과 요동정벌 주장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일단 모든 사병과 무기를 반납하라 일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기를 태우는 척 불을 피우고는 친정에 무기와 군사들을 숨겨놓았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8월 26일,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 정도전은 태조 대왕께서 아프시며 왕자들을 보고 싶어 하니 모두 모이라는 명령을 정했다.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왕자들이 근정전 문 밖 서쪽 행랑에서 자며 할아버지의 병세를 지켜보도록 했다. 하지만 실은 정도전의 계략이었다. 정도전은 자신이 원하는 재상 중심의 나라를 위해 왕자들을 한꺼번에 죽일 생각이었다. 현명한 어머니는 아버지께 시종 소근을 보냈다. 정령 옹주마마 원경 왕후께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다 하시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아버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정도전의 계략을 알려주며 숨겨놓았던 갑옷을 꺼내 아버지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반정을 권했다. 외삼촌들은 무장한 채 앞마당에서 아버지가 결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안산 군수 이숙번은 정릉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충청도 관찰사인 하륜도 진천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어머니가 이미 마친 뒤였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옵소서. 어머니의 설득에 아버지는 외삼촌들과 이숙번을 데리고 궁궐로 향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궁궐 안팎에 매복한 정도전의 군사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형제들과 정신없이 궁을 빠져나와 궁 앞에 대기하고 있던 군사를 데리고 다시 궁으로 향했다. 그리고 태조대왕이 기거하고 있던 청량전으로 가서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들을 내놓으라고 겁박했다. 아버지는 이복 형제인 세자 방석과 무안군 방번을 죽이고 정도전의 집으로 향했다. 정도전은 왕자들이 다 죽었으리라 생각하며 남은 심효생, 이직과 함께 남은의 애첩 집에서 미리 축하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남은의 목이 가장 먼저 날아갔다. 정도전은 달아나 전 판서 민부의 집에 숨었지만 시종 소근에게 잡혀와 죽임을 당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태조대왕이 의지하고 있던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다.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아직도 그날 일이 내 기억에 생생하다. 새벽녘 부산스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아버지가 피범벅이 된 채 갑옷을 입고 대문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았다. 장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함께 피투성이가 되었다. 아버지의 갑옷에서 떨어진 피가 흘러내려 어머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사냥을 가서 큰 사냥감을 잡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당에 있는 군사들 중 사냥감을 들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나는 아버지가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후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 살아있는 동복형 중 가장 윗사람인 영왕군 방과를 세자 위에 올렸다. 장자승계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얼마 안 있어 양위를 했다. 큰 숙부 영왕군 방과는 정종대왕이 되었고 한양에서 개성으로 천도를 했다. 우리 집도 개성으로 이사했다.
내 나이 7살. 어머니는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시종 소근에게 이웃에 사는 점쟁이 정사파를 불러오라 했다. 새벽녘 꿈에 내가 신교의 옛 집에 있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기 막동이가 햇물이 가운데에 앉아 있었으니 이게 무슨 징조인가? 태조 이방원이 마땅히 임금이 되어서 항상 이 아기를 안아줄 징조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왜 막동이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임금이 되는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막동이를 안고 계시다니.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막동이 충녕대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그 꿈을 꾸었을까? 아마 머지않은 날에 즉위하실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할 때인 것을. 점쟁이에게 돈을 주어 내보내고 나서도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제야 잠에서 깬 4살 충녕대군이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었다. 물끄러미 충녕대군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놀라서 소리를 지르셨다. 아,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즉위가 앞당겨질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뛰어난 정치 감각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날 아버지의 바로 위 형인 회안군 방가는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공격했다.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은 박포와 함께였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나의 숙부인 회안군 방가는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았다. 그리고 정당함을 과시하기 위해 정종대왕에게 거병 사실을 알리고 상왕전에 들어 태조대왕께도 보고했다. 태조 이방원이 저를 해치고자 하므로 제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정종대왕은 크게 노해 도승지 이문화를 보내 다 이르셨다. 내가 어지러운 말을 듣고 혹해 동기를 해치고자 꾀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내가 군사를 버리고 혼자 말을 타고 대궐에 들어오면 내가 장차 보전하겠다. 상왕이신 태조대왕도 크게 진노하셔서 일렀다. 저 소 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아버지는 지난 1차 왕자의 난 때보다 훨씬 더 망설였다. 친형제와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주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모두 죽는 겁니다. 저야 죽음이 두렵지 않으나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밤새도록 개성 시내에서 접전이 벌어져 잠도 들 수 없었다. 아직 어린 효령대군과 충령대군은 시끄러운 소리에 겁에 질린 채 어머니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어린 아이라도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은 느낄 수 있었다. 마당에는 한낮처럼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무장한 군사들이 집 안과 담 밖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도 불안감은 우리 가족을 짓눌러 모두들 잠들 수 없었다. 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눈은 연신 열린 방문을 향하고 있었다. 맞이인 정순공주는 효령대군을, 둘째 누나인 경정공주는 충령대군을 다독였지만 아이들은 쉬이 잠들지 않았다. 게다가 셋째 누나인 경안공주가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통에 효령대군과 충령대군도 칭얼거리며 잠투정을 했다. 새벽녘에 군사 모기네가 타고 간 말이 홀로 우리 집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알았다. 노비들은 통곡을 하는데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들에게 방에 있으라 이르고는 내 손을 붙잡고 다독였다. 내가 누이들과 동생들을 잘 보살피리라 믿는다. 방을 나선 어머니는 군사 한 명의 창을 빼앗아 들고 되돌아온 말을 탔다. 후에 효빈이 된 김씨 등 5이 넘는 집안 노비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시종 한기 등이 어머니의 길을 가로막았다. 난이 벌어진 후 우리 집에 와 있던 무녀 추비방과 유방 등도 나서서 어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어서 길을 열지 못할까? 어차피 오늘의 전투에서 패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어이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 또한 이미 지아비가 죽었는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니라.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을 택하겠다. 우리 남매는 열린 방문으로 어머니와 시종들의 실랑이를 지켜보았다. 충령대군은 울면서 어머니를 향해 팔을 벌렸다. 나는 방 밖으로 나서려는 충령대군을 품에 꼭 안았다. 어머니는 나만 믿는다고 했지만 누이들과 동생들을 지키는 것보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아무래도 내가 나서서 어머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큰 누나인 정순공주에게 충녕대군을 안겨주는데 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침에 왔던 점쟁이 정사파였다. 승리했다옵니다. 참말이냐? 예, 회완군 방간과 박포를 모두 생포하셨다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어머니만 바라보던 우리 남매에게 달려왔다.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은 울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그저 어머니의 그 말에 안정이 되었는지 그제야 지쳐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2년 전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그때처럼 아버지는 피범벅이 된 채 돌아왔다. 차마 묻지 못했다. 숙부인 회양군 방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회양군 방간의 큰 아들인 의령군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언제나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귀여워해 주었다. 의령군도 난에 참여한 걸까? 설마 다른 사촌 형제들도 죽이시는 걸까? 나는 두려워 묻지 못했다. 그저 궁금했다. 왕이란 무엇이기에 친혈육과도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다행히 아버지는 박포를 비롯한 무리들을 처형했지만 형인 회안군과 그 아들 의령군만은 유배를 보내 살려두었다. 그해 2월 아버지는 세제에 책봉되었고 11월에 즉위했다. 어머니도 정비의 칭호를 얻어 왕비가 되었다. 능히 계책을 결단해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끌어서 사직을 정하는 공을 이루는 것을 도왔으니 이에 큰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된 데에는 내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원경왕후를 왕비로 봉하는 책문에서 어머니의 내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고려사를 공부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했다. 정사의 날에 내 어머니의 공이 매우 컸다. 또 여러 동생들과 함께 갑옷과 무기를 준비하고 기다린 것은 유씨가 갑옷을 만들어 왕건에게 준 것보다 훨씬 그 공이 크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너의 모후 덕분에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던 아버지는 즉위 후 어머니의 은공을 완전히 잊었다. 아버지께서 왕위에 오르셨으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왕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지만 나의 예상과 달리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여색을 탐해 후궁을 들였다. 자신이 유배 보낸 신하의 딸, 기생, 과부, 중궁전의 노비까지.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궁녀가 치마를 뒤집어 입고 궁궐 안뜰을 거닐었다. 치마를 뒤집어 입는다는 것은 성은을 입었다는 뜻이다. 효빈 김씨, 신빈 신씨, 선빈 안씨, 정빈 고씨, 명빈 김씨, 수기 최씨 등등 성은을 얻은 수많은 궁녀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다투었다. 어머니는 여색을 탐하지 말라고 간언했지만 아버지는 왕실의 번성을 위하는 일에 어머니가 투기를 한다며 오히려 나무랐다. 결국 아버지는 즉위 다음 달에 어머니를 피해 열흘 동안이나 경연청으로 도망가 있기도 했다. 아버지는 즉위하기 전에도 여색을 탐했다. 단지 너무 바빠 첩으로 들일 정도로 정이 든 계집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은 것뿐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여색을 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항상 당당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신덕왕후 강씨의 시녀 덕실과 사통하다 발각되어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신덕왕후는 덕실과 아버지의 사통을 빌미로 아버지에게 벌을 주고 덕실을 죽이려고 했다. 아버지는 신덕왕후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덕실과 일부러 만났던 것이라 변명하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사실은 덕실보다 아버지 자신의 안위가 걱정돼서였다. 결국 어머니는 궁궐로 달려가 덕실에게 침을 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신덕왕후는 어머니가 더 분개해 덕실을 죽일 것이라 생각해서 덕실을 내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덕실을 구해주었으니 모든 일이 끝났다 생각하고 덕실을 잊어버렸다. 신덕왕후는 할아버지께 아버지를 벌해달라고 계속 청했다. 할아버지는 이질안의 의견대로 아버지에게 벌로 명나라 사신으로 가라 명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동안 임신한 덕실을 한겨울 얼음장 같은 행랑채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끈질긴 목숨이었는지 덕실은 아버지의 첫 번째 서자인 경령군을 무사히 낳았다. 그 덕실이가 바로 효빈 김씨다. 즉위한 후 계속되던 아버지의 호색 행각을 참고 참던 어머니가
불같이 대노한 것은 아버지가 의빈 권 씨를 맞이하려 할 때였다. 아버지는 권 씨가 현행이 있다 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려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전하께서는 어째서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전하와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했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처음이었다. 언제나 강건하고 굳세었던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내 마음까지 흔들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절대로 아버지의 일에 끼어드는 법이 없는 상왕, 정종대왕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말렸다. 나는 안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자밖에 없어도 안 사람과 하도 같이 오래 살아서 정이 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결국 아버지는 가래색을 피하고 내관과 궁녀 몇 사람으로만 권 씨를 별궁에 맞아들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쉬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인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않았다. 나도 남자였다. 어머니가 박색이라면 모를까? 왕손이 없다면 모를까? 아버지는 왕실의 번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후궁을 들이는 건 여색을 탐하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다. 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흔들림 없던 어머니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다. 그렇게 어머니는 망가져갔다. 태종 2년, 나는 제라는 이름을 받고 원자로 책봉된 지 넉 달 후에 세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해 말 조사의 난이 일어났다. 조사의는 신덕 왕후 강씨의 조카로 제1차 왕자에 난 직후 관직을 잃고 연금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조사의를 동북면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뜻을 받들었다. 조사의는 신덕 왕후 강씨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동북면 지역의 세력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신덕 왕후 강씨는 개성의 권문 출신으로 동북면 지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할아버지라면 모를까. 아버지가 즉위한 후 태상 왕인 할아버지는 곳곳을 떠돌아다니다 함흥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바로 조사의의 난이 일어난 곳이었다. 몇 번이나
신하들을 보내 환궁하시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오히려 환궁을 설득하러 간 차사를 연달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사신들을 사람들은 함흥차사라 불렀다.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의 기반 세력이 있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뻔했다. 게다가 조사인은 아버지를 내쫓고 할아버지를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대신들도 내관들도 궁녀들도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아들을 향해 칼을 뽑아든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나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편을 들 수도 할아버지의 편을 들 수도 없었다. 별난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결국 한양 수비를 신하들에게 맡기고 직접 4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섰다. 나는 그저 궁금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어들 수 있을 정도로 왕위란 것이 소중한 것일까? 아들을 향해 칼을 빼어들 수 있을 정도로 왕이란 것이 대단한 것일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내게 있어 왕이란 그 정도로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의의 반란군과 아버지의 정벌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는 결국 아버지의 승리로 끝났다. 할아버지 이성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였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에 의해 돌아오시게 된 것이다. 태종 7년, 내 나이 14살. 광산 김씨 김한로의 딸과 정혼했다. 아버지는 외척에 대한 경계가 심했기에 특별히 권세에는 관심이 없는 김한로와 사돈을 맺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또한 김한로는 아버지의 친우로 과거 시험 수석을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때 아버지는 33명 중 10등으로 합격했다.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나의 혼인 문제를 신하들이 외할아버지와 의논했다는 사실이 아버지께 전해졌다. 아버지는 명나라 사신에게 명나라 황제의 딸과 나를 혼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는데 그 후로 명나라에 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온 사신은 나의 혼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한마디로 거절당한 것이었다. 화가 난 아버지께서 이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명나라 공주를 포기할 수 없어 외할아버지께 의논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명나라 사신과 만나 다시 한번 혼인 이야기를 전하라 일렀는데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그 사실이 나의 장인이 될 기말로에게까지 전해졌다. 기말로는 곧장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대노했다. 아버지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그래서 외삼촌들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공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겼다. 신하들이 어명을 어기고 외할아버지 민재를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왕권이 위협당했다고 여겼다. 나의 혼례가 끝난 후 아버지는 외척 세력을 없애기 위해 외삼촌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할아버지 태조대왕 이성계가 창덕궁 광현루 별전에서 승어하셨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겁날 게 없는 강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굳건한 왕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심을 다졌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친정 동생들에게 매일 당부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수그리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여라. 주상 전하께서 너희들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삼촌들은 권력에 취해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외삼촌들에 대한 상소가 빗발쳤다. 아버지는 전년도에 양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삼촌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탄핵 상소는 끝없이 올라왔다.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온 신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민무구와 민무질은 스스로 다행이라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보게 하신 뒤에도 민무구와 민무질은 도리어 걱정하는 빛을 나타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세자 이외에 영특한 왕자는 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없는 편이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자 이외의 왕자들도 모두 주상전하의 핏줄이신데 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함부로 한 것이 바로 역심을 품은 증좌입니다. 모두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대신들에게 전달해 상소를 올리게 만드는 일에 능했다. 탄핵에 앞장선 사람은 의안대군 이화였다. 이화는 태조의 이복 형제로 아버지의 숙부였다. 아버지가 외삼촌들을 경계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외삼촌들과 가까워서였다. 내가 보위에 오르면 외삼촌들에게 휘둘릴까봐 경계한 것이다. 춘추 공양전에 따르면 임금과 아버지에 대해서는 장차를 도모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며 이런 마음을 품은 자는 주살한다고 했다. 그러니 장차의 반역을 말한 것도 반역을 실제로 행한 것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 아버지는 춘추 공양전을 언급하며 외삼촌들을 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외할아버지 민재가 나섰다. 외할아버지는 아들인 민무구를 여흥해 민무지를 대구에 유배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견 따위는 무시했다.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후궁 문제로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아버지는 그나마 외할아버지인 여흥부원군 민재가 살아있었기에 외삼촌들을 살려둔 것이라며 어머니의 애원을 무시했다. 몇 개월 후 어머니는 친정가문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아버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 민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들켰다. 아버지는 대노해서 외삼촌들의 공신 노건까지 박탈해버렸다. 외할아버지는 유배당한 아들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 병으로 드러누웠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에게는 차마 잔인하게 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아버지는 외삼촌들을 한양으로 불러올렸고 아버지도 직접 나를 데리고 병문안을 갔다. 병문안을 갔다 온 지 사흘 만에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상가에 찾아가서 제사까지 올렸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지를 체포해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 그리고 2해 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했다. 협유, 집권. 어린 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죄목이었다. 세자 외에 대군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는 죄목까지 더해졌다.